제가 서려니까는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기존에 그 입시 영어 관련해서 일을 했고 또 그 후에는 IT 영업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관련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죽음의 보편성을 드러내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조차 여기에 와서 상실과 죽음에 대한 치유를 하고자, 나의 치유를 하고자, 그리고 함께하는 치유를 하면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인적 치유 또는 함께하는 치유를 위해서 공부하고 함께 나아가실 분은 저희 대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저도 하니까요. 예, 저도 하니까.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까 그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앞에서 좀 다루신 분이 다뤄주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제 연구의 동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난적 상실, 외상적 상실, 그러니까 재해도 포함되고요.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하죠. 저희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 등 그런 사회적 재난을 저는 이제 외상적 상실 사건이라고 보고 그 외상적 상실이 무엇인가, 또 집단, 여기서 제가 다루는 것은 집단 치유입니다. 왜 치료가 아니고 치유인가? 그리고 왜 개인적 치유가 아니고 집단 치유인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그 집단 치유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제가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한번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동기로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의 우리가 집단 치유를 이루기 위하여 또 학생들의 집단 치유를 돕기 위해서 실천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여러 가지로 제가 서치를 해보고선 이제 그 집단 치유 정의 모델이라는 거를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교 현장, 한국 학교 현장에서 혹시 실천적 방법으로서 적용해 볼 수는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제가 썼습니다. 연구의 배경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적 재난이 우리에게 좀 남의 사건이 아니라 왠지 나의 사건인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제가 직접 세월호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나의 사건인 것만 같은 그런 증가되고 있는 외상적 상실의 공유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상실에 대해서 상실 주체라든지 상실의 관련자로서 애도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뭘 알아, 그냥 공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애도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특히나 학생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은 더욱더 이게 소외되어 있던 존재,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애도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러면 그 학생을 위해서 학교는 무엇을 해왔을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천 모델로서 이제 집단 치유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외상 트라우마라고도 하는 외상은 이제 정의로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정의인데요. 아시다시피 네, 외상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경험,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포함하고요. 위협이나 안전상의 어떤 위협이나 심각한 상해, 위협적인 죽음,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인 직접적인 경험만 꼭 포함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적 상해나 죽음에 대한 어떤 목격도 포함되고요. 그 간접적인 경험인 거죠, 목격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보면은 위협에 대해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네. 왜 아는 것이 포함될까요, 외상에?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죽음이라는 거, 상실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상실과 죽음이 외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슬픔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진단 요건으로서 외상적 상실을 조건을 짓자면 저희 훌륭한 죽음학 교본 아시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정의인데요. 이 죽음 진단 요건으로서는 갑작스러움, 예상하지 못함, 폭력, 손상, 파괴 또는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못했을 경우, 무작위성, 그리고 대량의 살상, 다수의 죽음, 그리고 어떤 경험, 생존자로서의 어떤 그런 죽음,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손상에 대한 대규모적 또는 충격적인 대면, 예, 그런 거를 이제 진단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외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뭐 비행기가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외상론, 그동안 외상론으로는 외상 사건이 발생하면 외상적 감정이 자연적으로 같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발생된다. 사건과 함께 발생된다는 이런 자연 발생적인 어떤 외상이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외상의 특성은 문화 사회적 외상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즉 외상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구성되어지는 인지적인 현상이라는 그런 외상의 조건으로서 이 연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상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는 집단적인 기억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한 그 서사와 담론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상 사건은 저희가 이제 그 외상 트라우마를 슬픔과 어떤 고통의 사건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구성되는 인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이제 집단성이 측면인데요. 기억과 감정의 어떤 집단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외상적 사건으로 재난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 보면 저희가 애도를 하게 됩니다. 외상 사건에 대한 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애도에는 저희가 그 기억을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재현을 통해서 그 사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이겠죠.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그 외상 사건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기억의 반복적 특징이 있죠. 기억이라는 건 저희가 계속 되새김질을 하듯 저장소에 있던 기억들을 꺼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나 어떤 SNS 또는 여러 뉴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적인 재생산을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그 충격적인 그 배가 가라앉고 구명정에서 그 선장이 자기 혼자 팬티바람을 이렇게 구명정을 타고 있는 그 사건은 이미지화돼서 저희 모두 대부분의 국민 다수에게 기억이 탁 박혔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겪은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꼭 나만의 어떤 외상을 좀 구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이 외상 사건은 우리 모두의 집단성을 띠는 어떤 성격에 더 기여를 하고 있다고, 뉴미디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된 이미지, 또 공유된 기억,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기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기억들이, 그거를 저는 이제 집단 기억으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에는 특히 외상 기억에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기억에는 슬픔과 고통이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집단 감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공동의 집단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유사한 집단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외상에서의
외상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집단 감정의 구성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상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앞에서는 이제 외상 감정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구성되어지는지를 봤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 외상적 감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로서는 그 기본적인 감정, 외상이기 전에 그 감정의 인지적인 특성의 그 근본적인 어떤 믿음의 근거를 제가 가지고 이제 찾았는데요. 저희가 뭐 이거는 좀 제 그 글을 보시면 좀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포 반응이나 공포에 대한 도망 반응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생리적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반응조차도 그 안에는 사실 우리의 판단과 인지가 들어있다는 점. 감정은 인지적이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밝히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인지적 특징들은 외상 감정이 인지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변화,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곧 애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도적인 긍정적 경험과 새로운 가치 학습을 통해서 외상 감정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근거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다 이제 설명했으니까 빨리 갈게요. 1차적 상실이 발생하는데요. 그 외상 사건이 이제 일어남으로써 저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상처와 잃어버리는 것들, 죽음, 그런 것들을 1차적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1차적 상실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2차적 상실을 가져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습 결손, 건강 악화, 성장 지연, 교육관계의 어려움 등의 2차적 상실을 가져와서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만이 애도인가? 그렇지 않죠. 저희 죽음학에서는 상실이 가져온 새로운 세계에 이제 그동안의 세계와는 저희가 안녕을 해야 되죠.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제든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삶의 정체성과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애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받은 질문이 예전에 왜 치료가 아니고 왜 치유인가? 왜 치료랑 치유가 무슨 차이예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실이 어떻게 치유까지 연결되는가를 봤을 때는 상실은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성찰하고 깨달을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상실은 치유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치유는 병리적 질병을 고친다기보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받는 인간의 삶의 질, 생활의 기술, 또 삶의 존재 방식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발달 과업을 가진 아이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 치료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의 관점에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가 성장이라는 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성장의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그런 과정이 애도이고 치유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에서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교사 인식 조사인데요. 교사들이 지난 세월호 참사를 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서라는 반응을 제일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4.16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그 지금 글자가 날아가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90% 이상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교사들은 이미 이런 애도 교육과 상실 죽음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의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이제 교육 당국에서 적절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교육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과 애도가 외면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주디스 버틀러라는 이제 철학자 사상을 뒤에서 다뤄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정의가 이제 이것인데요. 3R 집단 치유 정의라고 합니다. 원래는 집단 치유 정의 모델인데요. 좀 멋져 보이려고 3R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는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어, 미국에서 시카고 지역이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민족적 또는 인종 간의 빈부 격차 간의 아이들이 너무나 외상 사건을 많이 겪었지만 치유되지 못하고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단연간에 이제 워크샵을 통해서 도출해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자면 치유 정의란, 여기 정의자가 붙은 거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런 주체들, 그런 애도 주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적 정의를 이뤄보고자 하는 치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집단 치유는 3R이라고 저항, 복원, 교정이라는 이런 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희망, 소크라테스적 희망, 대단한 희망, 비판적 희망이라는 비판적 희망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저희가 이거는 일단은 제가 이런 모델이 한국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을까? 이건 미국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적용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다가 찾아낸 사례인데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태원 참사 후에 4학년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선생님 무서워요, 불안해요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일회성의 단발성으로 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도 수업 전과 후에 어떤 아이들의 반응을 이제 기술해 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좀 요약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애도 서클, 토킹 서클을 했어요. 이렇게 말로써 감정을 나누는 그런 감정을 나눔을 통해서 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슬펐는데 서클로 모여서 말하고 나니까 슬픈 마음이 나았다. 이런 대부분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과성의 이해 표현.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외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런 인과성을 탐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지 확장 표현도 있었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드러나지 않는 공포가 굉장히 제일 무섭다고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공포 감정을 내가 이게 어디서 이 사건은 어디서 왜 발생됐는가를 스스로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진정되는 모습. 그리고 그 인과성 이해 표현과 인지 확장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것을 발판으로 능동적 실천으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실천 표현을 이게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애도 수업 후 소감을 이렇게 적어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이 자기들이 이제 약속을 정했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는 약속을 정했고 그 실천에 대한 희망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실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를 우리가 애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제 논문을 읽으시면 알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장 첫 시발점으로는 기존에 이제 개인적으로 병리적으로 너가 우울한 거야, 너가 예민한 거야, 너의 개인적 사건이야로 우리가 치부해버렸던 그런 외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사건으로서 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또 약자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윤리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이제 비판적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학교에 좀 이렇게 들여와서 우리가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서 저항, 비판적 희망을 맨 처음에 저희가 조금 이제 실천적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집단 기억, 집단 감정, 집단 치유를 말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공동체의 일원화된 감정과 일원화된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애도 방법, 하나의 올바른 어떤 방향, 하나의 어떤 이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폭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나의 공감은 곧 타자에 대한 어떤 밀어냄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적 희망 아까 거기 보셨다시피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감정 나눔과 서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방향을 비슷한 방향을 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애도 방법과 방식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의 개인의 서사와 아픔과 그 다름의 공감이 우리가 꼭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학교에서 다룰 때 제가 치유를 강조했지만 분명히 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의사의 치료를 받는 필요한 학생들을 우리가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지원을 연계할 수 있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하지 않는 자유를 주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로는요, 그 좀 교육당국과 정부의 어떤 체계적인 계속 프로그램 개발과 어떤 지원, 제도적 지원, 또 저희가 이제 서양과 비교해서는 디지털 자원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나서기 싫고 디지털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그리고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애도벽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애도를 사랑으로서 함께 되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가능성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한번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